자, 요번에 볼 곳은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연설한 내용인데요. 이 당시 이제 그 마오쩌둥은 그 정치협상회의에 이제 참여해서 그 정치협상 개막사를 이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협상회의가 이제 중요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내용도 예전에 기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전체 읽어볼게요. 자, 여러 대표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러 대표 선생님이 정치 협상회의에 참여했던 각파의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전국 인민이 갈망했던 정치 협상회의가 이제 개막하였습니다. 자, 우리 회의는 600여 분의 대표를 포괄하며 전국의 모든 민주당파, 인민단체, 그리고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간민족국의 학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외됐던 세력들은 이제 뭘까요? 쫓겨난 이제 대만 쫓겨난 국민당이죠. 그러니까 국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우리 회의가 전국 인민 대단결을 이룬 회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는 스스로의 의존 가운데 음, 그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조직법을 제정했고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에 공동강령을 제정했고, 자, 중화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은 그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중화민국 헌법을 만들기 이전까지 뭐냐면 일종의 예비헌법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공동강령이죠. 그리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를 선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선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가시장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와 수지를 결정함으로 동시에 다수의 세계 대다수의 국가 같은 연호를 채택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앙정치협상, 인민정치협상의 뭐냐면 역할이죠. 요게 이제 기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중앙 인민정치협상회, 그러니까 주로 정협이라고 얘기할게요. 정협에서 했던 그 역할을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시장은 오송홍기를 얘기하고,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경을 정했죠. 그래서 종전에 북경을 했고, 동시에 세계 대다수 같은 연호를 채택할 것이냐, 이건 서적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서적. 자, 영어 대표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작업이 인류의 역사 위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이며, 그것은 바로 인류 전체 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인민들이 이제 일어섰다는 걸 소망해 줄 것입니다. 중국인은 종래 위대하고 용감하고 근면한 민족이었으며 단지 근대에 들어와서 낙후했을 뿐입니다. 이런 낙후는 완전히 외국 제국주의와 본국 반동 정부의 압박과 착취가 난 결과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의 선인들은 굳히지 않는 투쟁으로 대의의 압박을 반대해왔고 종래 이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인과 우리의 장기적인 극단적 곤란한 상황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고 강력한 내의 반동파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면 어찌 승리 이후에도 능히 번영한 강성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분투하는 작품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일치 단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독재와 국제적인 법과의 단결을 계속 견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적 전선에는 신속하게 승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구조가 세계 경제 건설의 구조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는 장차 고도의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세계에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개막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앞두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열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막식에서 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0년 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희망의 부푼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자, 중화인민국 정치협상의 주체가 되어 당분간 헌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강령을 제정하고요. 그 밑에 있죠. 여기.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정부위원회나 인민대표대,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 이런 것도 있고 국기 및 시장, 수도를 결정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역의 역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물론 이제 새로 건립한 이제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기초한 정권이라는 점도 여기에서 밝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인민정치협상의 공동 강령을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입각한 어떤 그 국가를 선포하는데 주요할 것은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인민민주 독재는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인민민주 독재를 하면서 주 신민주주의에 입각한 체제를 주장했죠. 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그 가도기적인 어떤 그 정치 형태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여기 안에는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플러스돼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는 이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의 중국에서 통치시대에 대한 종교를 선언한다. 자, 중국 인민은 압박을 받는 지위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의 주인이 바뀌었으며 인민민주독재 공화국이 봉건, 매판, 파시즘 독재의 국민당 반동 정치를 실시한다. 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에서는 전국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하고 인민수소 중앙정부를 조직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일치하여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중앙인민공화국의 정치적 기초를 삼는데 동의하며 아울러 공동강령을 제정함으로써 무릇 인민정치협상에 참가한 각 단위, 그다음 각급 인민정부와 전국 인민의 모든 인민은 모두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 자, 총각을 보죠.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국가이며 노동계급의 지도를 시행하고 노동자 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여 각 민주계급과 국내 각 민족에 단결시켜 그 인민민주독재에 위한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중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부강을 위해 분투한다.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드시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에 가지는 모든 특권을 취소하며 관료자본을 몰수하며 인민국가의 그 소유를 하게 하며 점차적으로 봉건, 반봉건적인 어떤 토지 소유제를 농민의 토지 소유제로 변화시키며 여기 반봉건이라는 거는 봉건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봉건과 근대가 같이 있는 토지제도, 소유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의 공공 재산과 합작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과 민족자산 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를 보호하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자본을 배제하지만 소부르주아 세력들과 민족 부르주아 세력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국기에서도 볼 수 있죠. 예. 그 보통 이제 그 중국의 국기를 이제 오색 홍기라고 하잖아요. 오색 홍기. 그 5개 별이 있는데 큰 별이 1개 있고 작은 별 4개가 있죠. 큰 별은 공산당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별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 세력들, 그 다음에 민족 부르주아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족 부르주아, 소부르주아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 밑에 발상이 그 앞에서 언급했던 신민주주의의 발상이야. 이게 하여튼 이런 경제적 이익과 그 사회재산을 보호하며 그 다음에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차분하게 농업군에서 공업국을 변모시킨다. 그 내용인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급격하게 계획경제에 넘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신민주주의 단계의 경제체제는 잠깐 존재했다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경제가 같이 있었던 단계죠.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자본주의 탄압하기 시작하고 6.25 전쟁을 후에 완전히 그 계획경제 단계로 넘어가죠. 소련식 계획경제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소련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제 우리식 그 사회주의 시장하다 이렇게 이제 북한처럼 얘기하면서 뭐 인민공사라든지 대학진 운동 같은 걸 실시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또 죽죠. 예. 자,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성을 속방한 봉건제를 폐지한다. 그래서 여성을 정치, 경제적, 문화 교육적, 사회적 생활의 각 방면에서 모두 남자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남녀 혼인의 자유를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평화와 자유를 예우하는 세계 모든 국가와 인민, 우선적으로 소련 및 각 그 인민 민주국가, 그다음 각 피약방 민족과 연합하여 국제평화, 민주주의 진영 방면에서 공동으로 제국주의 심리를 반대함으로써 세계 지구적인 평화를 보장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건국 당시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되게 컸어요. 예, 소련 영향이. 그다음 경제 개혁 관련된 토지 개혁이 되게 중요하죠. 예, 토지 개혁이.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을 위해서 이제 따로 뒤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개혁법을 만들어요. 뒤에 이제 사료가 나왔죠. 예. 그냥 약칭의 토지 개혁법이라고 하죠. 1950년에 만들어진 건데, 자, 이 1950년에 만들어진 토지 개혁법을 문제 써라, 명치 써라고 나왔어. 그래서 토지 개혁이니까 토지 개혁법 그렇잖아요. 그냥 법만 갖다 붙이면 되죠. 이게 답이 될 수 있냐 해갖고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안이 토지 개혁법이에요. 채점 기준이요. 예, 그래서 토지 개혁에 위한 법이 뭐냐? 그러니까 토지 개혁법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하더라도 이게 뭐 이거 이런 문제를 냈나?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모르면 그냥 토지 개혁에 관련된 법, 토지 개혁법 이런 식으로 모르시면 그냥 거기 문장을 따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하나 걸리겠죠? 예. 근데 요즘에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답이 문제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잘 읽어보면 그걸 그대로 문장을 내갖고 답을 만들어갖고 낸 게 있어요. 그 문장 속에 답안이 있어. 예.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문장 속에 답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상태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토지개혁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미 토지개혁을 시행한 지구는 반드시 농민이 이미 얻은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야 된다. 예. 자,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토지 소유권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자본주의식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권이라고 해요. 용인권이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농인권을 얘기해요. 사회주의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때 토지 소유권의 의미는 경작권, 농인권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예전에 구소련도 이 토지 소유권의 의미는 경작권, 용인권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성립되면 매매, 양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매매 양도가 안 돼. 이거는. 다만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게 1990년대 거예요. 90년대부터 토지의 사용권을 줬죠. 사용권. 되게 70년 동안 사용권을 줬어. 그래서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70년이 지나도 뭐냐면 세금만 내면 곧바로 또 추가 연장이 돼. 그래서 실제로 소유권을 준 건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식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8조 보면 국영경장은 사회주의 성질의 경제이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명맥을 속하고 국민의 생계를 충분히 조정할 만한 사업은 모든 응당 국가가 통일적으로 경영해야 된다. 자, 합작사 경제는 반사회주의 선진의 경제도 전체 인민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자, 인민정부는 그 발전을 돕고 우대해야 된다. 자, 여기 인민정부라는 건 아마 각 지방의 지방정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자, 국가경제나 인민의 생업에 유리한 사형경제사업은 인민정부가 그 경영의 적극성을 장려하고 그 발전을 돕는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실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다음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그 중소기업가나 이런 걸 막 탄압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국가자본과 개인자본이 합작한 경제는 국가자본주의 성취의 경제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체제를 인정할 때 사회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등등 다만 관료주의를 제외하고는 매판하고 관료자본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경제체제를 인정하겠다. 가도기적 어떤 체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바로 앞에 자료에 연결된 자료로 그 앞에 자료는 이제 그 모태똥이 정역에 가서 계산한 내용이죠. 자, 연결된 자료 1949년 10월 1일 날 베이징의天安문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에 공포하기 직전인 1949년 9월 29일 중화인민 정치협상이 제1개 전체에 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초기의 헌법 같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초기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떤 성격의 국가를 지향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다. 그 한마디로 신민주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신민주주의는 모태똥이 제창한 거야. 모태똥이 그 당시 이제 그 중일전쟁 와중에 신민족주의 이론이나 신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제창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신민주주의를 이제 제시했는데 이걸 이제 정역에 반영을 했던 거죠. 정치협상 공동강령에. 자, 정치적으로는 노동계급을 지도를 시행하고 여기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죠. 노동자 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며 각 민주계급과 국내 각 민족을 단결시켜 인민민주주의 독재, 그러니까 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포방하고 있다는 조항이 바로 그 점을 잘 보고 있다. 자, 경제적으로는 반봉건 토지 소유제를 농민적 토지 소유제로 변화시키고 국가의 공공재산과 합작사 재산을 보호하며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과 민족자산 계급의 경제 이익과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신민주주의적 어떤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차분하게 농업국에서 공업국을 변모시킨다는 목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국가자본주의, 국영경제, 사용경제, 사회주의 경제 등 다양한 경제 형태가 혼재했던 경제체제 형성을 언급되고 있다. 그 밖에도 남녀평등이나 민족평등의 이념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 중국 공산당의 혁명 전쟁에 승리하기 했지만 국가 사회주의 사회의 건립을 목표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적 그런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제대로 정리한 다음 사회주의 넘어가는 준비 자세가 엿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넘어가는 그런 체가 신민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도기적 신민주의 사회체제를 포방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보자. 앞에 이제 정치협상 강령에 보면 여기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이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토지개혁을 안 했냐? 예전에도 했어요. 근데 예전에 했던 것은 모사지시 이후에 이제 뭐냐면 주로 그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것이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약칭 토지개혁법이죠. 그래서 이 토지개혁법은 예전에 한 명칭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토지개혁법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사료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동아시아 교과서 중에 한 교과서가 요거 토지개혁법을 좀 요약해서 실어놨더라고요. 그 사료 내용을.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토지개혁법. 자, 그럼 볼게요. 지주계급이 봉건적 수탈을 한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실시하면서 농촌 생산을 해방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면서 신중국의 공업화를 위한 도로를 개척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 우리가 생각 그 지주계급에 입각한 토지 소유제 이거는 자본주의식 토지 소유제죠.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제 매매 양도
상속이 가능한 거야. 근데 농민적 토지 소유재는 매매양도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경작권을 얘기해요. 경작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걸 이제 농업을 현대화시켜서 거기에 나온 잉여 물자, 그다음에 또 현대화 과정에서 잉여 인력들이 나오죠. 그걸 이제 공업화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예.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집단화시켜서 결국에는, 왜냐면 그 당시 농촌이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토지를 나눠줘도 1인당 가지고 있는 면적이 되게 적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시적인 정근대적인 농법에 의해서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하려면 이 토지를 하나의 농장으로 만들어야 돼. 농장을 만들고 거기 트랙터나 뭐 기계화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잉여 생산물을 창출을 극대화시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잉여 인구들을 어쩌고 예, 예, 공업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엔 점진적이었지만 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 집단화를 시켜서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그 뭐냐면 잉여 생산을 높이고 잉여 인구들을 공업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죠. 오히려 많은 가문도 일어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되는데 하여튼 이런 그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게 좀 보고 2조 보면 자, 지주의 토지나 가축, 농기구, 잉여 양식 및 농촌에 있어서 잉여 건물을 몰수한다. 다 지주의 기타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종교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예를 뒀죠. 학교나 이런 건 사당이나 모 사원, 교당, 학교 단체가 농촌에 가지고 있는 토지 및 기타 공유 토지는 징발한다. 단 위의 토지의 유지 비용으로 학교나 고아원, 양로, 위원 등의 사원, 응당 해당 지역 인민정부가 따로 경비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마련했는데, 자, 이슬람 사원의 소유 토지는 단지 무슬림에 동의하되 보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 토지는 이거는 몰수를 해도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당이나 모 사원, 교원, 교당, 그다음에 학교 단체가 그 토지를 통해 수익을 얻어갖고 운영을 했는데, 만약 이 토지를 이제 몰수할 경우에 운영 그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 지역의 인민정부가 그걸 따로 경비를 만들어서 지역 정부 예산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것도 대상이네요. 제가 잘못만 했어요. 예.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동의하에 보유시켰다. 아마 신강 위구르 지역을 이제 염두에 두고 준 것 같아. 이거는요. 자, 그다음 상공을 보호하며 침범해도 안 되고 지주가 경영하는 상공업 및 기타 어, 직접 공상업 경영하는 데 쓰이는 토지와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몰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혁명 군인이나 열세 가족, 뭐 노동자, 점원, 자유직업자, 소행상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노동력이 부족하여 소규모 토지를 소작시키는 경우에는 모두 지주와 평가할 수 없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뭐 자경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땅만 가지고 있지 남한테 빌려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작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그냥 자영농민들은 지주할 수 없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분홍하고 중농이 있는데 분홍은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제 뭐냐면 토지 분배 대상이고, 중농은 이제 뭐냐면 중농의 토지는 그 뭐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과분만 국가에 나오고 나머지 토지는 보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 밑에 그 들어가기 전에 붙이고서 또 눈여겨볼 게 소수민족 지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족들만 적용되는 거다. 그냥 아직까지 소수민족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발이 많을 경우 이거 국가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현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토지개혁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다음 해인 1950년 6월 28일 중화인민정부위원회 8차 회의에 통과됐고 1950년 6월 30일 날 중화인민정부 주석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포되어 시행된 것이다. 자, 이 토지개혁법의 통과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진행했던 농촌혁명과 토지개혁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졌다. 자, 이러한 토지개혁은 1920년
이후 중국 공산당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 온 것인데 지주육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할 목표가 총각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주로 지주와 토지의 재산을 몰수하여 지주를 포함한 분홍과 중농, 빈농들에게 모두 동일한 목을 군분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향후로 이루어진 행정적 단위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상국 부분에서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한계가 나와 있죠. 예. 하지만부터 한계가. 자, 그래서 이제 한계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배를 해도 중국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인구는 많은데 농민들은 많은데 토지가 분배할 땅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적은 토지 가지고는 그런 농업의 근대화 이런 것들, 기기화 이런 것들 이루지 못하죠. 결국엔 집단화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하지만 농민적 소유제나 토지 구분이 중국 농촌과 농업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은 토지 개혁 이후 분배된 1인당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 개인 경영 대신에 결국 집단 농업으로 방향을 전환됐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농업의 집단화 문제는 중국의 초기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서 가장 쟁점이 하나가 되었던 분야이기도 하다. 개혁개방 추진과 더불어 해체된 인민공사의 존재도 그걸 상징해 준다. 자, 이에 더불어 도시의 발전이나 공업화 문제 함께 고려하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하는 것은 노선 투쟁에도 이 농업 문제가 심각한 핵심적인 대입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집단화하면 완전히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집단화되지 않고 적당하게 경작권만 부여하면 뭔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요소가 합쳐되는 그런 신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한 경제체제가 되죠. 결국에는 집단화 방향으로 넘어가요. 그냥 6.25 전쟁 이후부터 이제 그 체제가 경직화되면서 이제는 그 자본주의 요소 떨쳐내기 시작하고 사회주의 넘어가기 시작이죠. 예. 그러면서 계획경제 넘어가게 되고 계획경제에서 이제 소련과의 또 단절을 통해서 소련식 계획경제 또 뿌리고 집단화, 인민공사로 넘어가게 되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냐면 노선 투쟁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고 사령부를 포격해라.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 마오쩌둥이 이제 내었던 대자보인데 대자보는 이제 학교에 그 자기 의견 알기 위해서 벽면에 이제 벽지를 그 벽면에 붙이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대자보인데 그다음 홍위병들이 그걸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마오쩌둥이 사령부를 포격하라라는 그 대자보를 공포했죠. 이때 사령부라는 건 누굴 의미할까요? 이때 사령부는 윤석이하고 모태 이 윤석이와 등소평 같은 그 당시 당내 실권파들 얘기예요. 예. 이들이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주자파라고 하죠. 이들을 포격해라. 이들 공격해라. 이렇게 인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건국의 이제 첫 번째 마르크스 레닌주의 대조회부와 인민일보의 논설을 위한 논설은 얼마나 잘 썼는가. 동지들이여 다시 이 대자보와 논설을 읽어보시길 요청한다. 하지만 지난 50일 동안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부 지도층 동지들은 도리 이와 정반대의 길을 따라 가고 있으며 반동적 부르주아 입장에 서서 부르주아 독재를 시행하면서 토요타의 위대한 문화 대혁명을 무너뜨리고 시비를 뒤집고 백을 뒤섞고 헌공파를 포위 공격하고 다른 의견을 압제하는 백색태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득이양양하면서 부르주아의 위풍을 높이고 토요타 뜻과 기계를 무너뜨리니 이 얼마나 악독한가.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제청하고 있는 문화대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몰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여기 부르주아 세력들을 몰고 있는 거예요. 부르주아 독재 세력들. 누굴 의미할까요? 윤속이나 등속평 같은 세력들. 요 당내 원료 세력들이 또 이 문화대혁명 비판했잖아요. 2월 영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세력들 다 부르주아 세력들로 반동 쪽 부르주아로 몰아붙인 거죠. 근데 이들은 예전에 그 국민당 정권하고 싸울 때 같이 뭐냐면 동고동락을 했던 혁명 전우들이에요. 근데 자기 독재를 위해서 얘네를 이제 부르주아 독재라시고 반동 쪽 부르주아 세력들로 뭐냐면 이렇게 왜곡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1962년에 우경가, 1962년에
사냐 자형태에 띄지만 실제 우경인 잘못된 경험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어찌 사람들 하여금 깊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문화대혁명기에 마오쩌둥이 발표한 유명한 대자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대자보는 큰 글씨로 쓴 벽보를 가리킴으로써 이 시기에 전후한 중국에서 중요한 정치 투쟁의 형식으로 이용되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학생권들이 그걸 좀 많이 했죠. 예, 지금 586 꼰대들이 그 대접을 많이 붙였어. 그때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를 많이 이룩하긴 했죠. 예. 자, 마오쩌둥이 그 이 사령부를 포교하는 선동하는 대자보는 자신이 직접 추진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에 정하고 반대하는 공산당과 그 지도 간부들을 공격하려는 홍위병이 된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공격하는 것을 홍위병이 된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다. 공산당 창건자인 마오쩌둥이 나서서 학생들 공산당을 포격하라고 요청한 아이러니한 그 보여준 이 대자보는 문화 대혁명의 정치적인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그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방향과 다른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하다가 점차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일선에 물러나게 된 그 마오쩌둥은 이 시기에 와서도 자신의 이상주의나 정책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때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윤속이나 그냥 등속병이 장악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대혁명 아니 그때 대항쟁 운동 이후에 실패하고 나서 그때 등속병이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윤석이와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조정 정책을 해요.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회복시켰는데 뒷선에서 이제 이선에서 물러난 그 모택동 입장할 때는 자기가 권력을 놓친 것에 상당히 왜냐면 아쉬워하면서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일으킨 것이 이 문화대혁명이야. 예. 자, 하여튼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되찾아 자신만의 사회주의 시험을 계속하길 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모험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대혁명의 핵심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결정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문화대혁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대혁명이 옳다라고 이제 뭐냐면 공개한 거죠. 그래서 요때 8개 10중전에서 했어요. 8개 뭐냐면 그 제 중국 공산당 그 8차 전국대표회에서 뽑은 뭐냐면 중앙위원회 10번째 회의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8차 이게 뭐냐면 8중 그러니까 그래서 8차 그 전국 대표대회에서 뽑은 중앙위원회 10번째 회의란 뜻이죠. 10중전이라는 것은 중앙위 회의란 뜻이니까, 그래서 보통 8개 10중전에 또는 8차 10중전회라고 하죠. 네. 이거는 뭐냐면 문화대혁명의 방향이 옳다라고 한 거죠. 예. 이때는 이제 모택동이 집권은 한 이유니까 다시 집권한 이유니까 문화대혁명의 방향이 옳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부정하는 역사적 저지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1981년에 뒤에 있지만 건국인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모택동에 대한 평가도 또 하죠. 그래서 모택동은 간은 있지만 공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화대혁명 비판을 하게 돼요. 이거 좀 대조된 건데 보통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이 집권하고 나서 역사적 어떤 평가를 하게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4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 가정이죠. 중일전쟁 가정에 평가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난 것이 그 두 번째 결정이 8차 10중전회야.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을 지지했던 역사적 결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건국이대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해갖고 1982년 문화대혁명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4번째 역사적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을 결정한 그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그 지지한 역사적 결정과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을 부정했던 역사적 결정, 요거 두 개는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1966년 8월 8일 날 내용인데 요거 다 읽기는 그러니까 뒤에 부분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 요것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 읽어야겠다. 예. 자, 마오쩌둥 동지는 그 당의 8기 10중전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무려 하나의 정권을 무너뜨리자면 결국엔 우선 여론을 조성해야 하며 결국에는 먼저 이데올기 방면에 공작을 해야 된다. 혁명적 계급도 이렇고 반혁명적 계급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마오쩌둥 동지의 이런 논단이 완전히 정확한 걸 입증했다. 자, 부르주아는 이미 타도되었으나 그들이 착취 계급의 낡은 사상, 낡은 문호, 낡은 습관 이후에 대중을 부패시키고 인심을 정복하여 옛서 그들의 복벽이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자, 프로레타는 이와 정반대로 반대 부르주아의 이데올기 영역에서 모든 도전에 정면 맞서 싸우고 프로레타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습, 새로운 습관으로 전체 사회의 정신적인 몸을 바꿔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 계급혁명을 연결됐어요. 일단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면서 국민당 중심의 부르주아 사회는 타도됐죠. 형식적으로. 근데 이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뭐 사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제 체제 뭐 등등 풍습 같은 것들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머릿속에는 예전에 부르주아에 남아 있는 사상이나 풍습이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다 쌍근히 없애야 된다.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완전히 없애야 된다. 머릿속 안에 엎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이용을 했긴 했지만 표면상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계급혁명의 계속혁명론이죠. 제가 말 잘못했는데 예, 계속혁명론에 입각해갖고 부르주아의 잔재들을 터쳐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사회주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 각자 읽어보시고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자료는 문화대혁명 본격화할 때 이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정식 그 출범을 선언한 문서가 할 수 있다. 자, 여기에는 문화대혁명 통영상 지향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길을 닦는 당권파 싸우고 부르주아 반동적 학説권위에 비판하고 부르주아 모든 착취계급의 이념을 비판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문해를 어, 개혁하고 사회주의 경제 기초를 정하지 못하는 모든 상부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발전시킨 것이나 그 주된 담당 세력들을 주로 노동자, 농민, 병사, 혁명적 지식인, 혁명적 간부나 다수의 혁명 청소년과 그 저항 세력들,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내 당권파에 대한 규정, 그리고 그 혁명에 대한 방법, 대변호가 대자보를 성명하게 제시되었다. 여기 있죠. 대자보는 아까쯤에 벽에 붙이는 거, 대변론은 일종의 불려내서 잠못을 깨는 거야. 자아 비판하라고. 예. 그런 게 하는 건데, 자, 하여튼 그걸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1966년 그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이후 1976년 마오쩌둥이 1976 9월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지속되어 엄청난 혼란과 격변을 낳았다. 자, 이러한 중국 공산당 공식주의 포용상 주제를 넘어서서 문화대혁명의 본질에 들여다보면 그건 중국 공산당부터 소외됐다고 느끼는 마오쩌둥이 공산당이 아닌 대중과 청년 학생을 동원해서 공산당이 만든 기성체제, 이때 공산당이 만든 기성체제는 앞에 이제 윤석이나 등소평이 만든 그 기성체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성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상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 권력의 탄압을 위한 투쟁을 벌인 것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자, 주의하듯이 문화대혁명은 1978년 이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 등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준 10년기의 동란이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 10년기의 동란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아까 역사적 뒤에 언급한 건국이대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의 결의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의 동남아라고 평가했죠. 자, 그래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중국 사회는 그다음 문화대혁명의 혼란에서 벗어나 개혁과 개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극적인 역사적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이제 충실하자. 요거 중요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죠. 네 가지 기본 원칙.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제 했던 건데 이 1979년 3월 덩샤오핑이 했던 이제 이 발언했던 1979년은 1978년 11기 삼중전에서 그 당시 권력자였던 하국공을 몰아내고 덩샤오핑이 이 실권을 장악하죠. 예, 이후에 이제 덩샤오핑이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었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데 개혁 개방 추진은 어떤 할 때 방향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그 4대 현대화를 이제 뭐냐면 주장을 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보면 동지 여러분들 이에 당의 11기 삼중전의 결정을 근거에 거행한 것이다. 자, 이게 11기 삼중전이라는 것은 11차 삼중전에 맞죠. 개혁 개방을 뭐냐면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그 모태 등소평이 이제 실질적 권력을 장악했던 그 회의를 얘기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우리의 목전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긴 역사 시기의 주임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화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개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 국가의 운명, 우리 민주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개 현대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원칙 견지해야 돼. 예. 그래서 그 네 개 현대화 실현하기 기본 원칙입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개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어요. 예. 네 가지 현대화를 통해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 요거 외워두셔야죠. 요 기본 원칙이 시험 문제 나왔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사회주의 도도를 반드시 견지한다. 예.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째는 반드시 프로레타 독재를 견지하며 이게 중요해. 반드시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 예.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을 해도 공산당이 지도를 하고 공산당을 중심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개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개혁은. 자, 이때 정치적 개혁은 당내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개혁하겠지만 다당제 같은 그런 요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 경제 개혁을 주장하면서 왜 정치 개혁은 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 안이나 안팎의 문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 나중에 터져 나온 것이 제2차 천안문 사건 아니에요? 자, 네 가지 이제 근데 네 번째가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오쩌둥을 비판하지만 마오쩌둥을 또 부정할 수 없죠. 왜? 마오쩌둥을 부정한다는 건 중국 공산당을 부정한 거야. 그만큼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중국 공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등소평이나 이런 사람도 그 사람의 이제 후계자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비판했지만 앞에서 이제 뒤에 나오게 그 역사적 결에서 볼 수 있듯이 마오쩌둥의 공과 가중에 가는 좋고 공이 많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마오쩌둥을 또 뭐냐면 받든 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네 개 현대화를 하기 위한 기본 원칙, 네 개 기본 원칙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은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견제해온 것입니다. 자, 4인방을 분쇄하고 삼중전에 이르기까지 당 중앙이 실현한 1년의 방침 정책이 여기 네 가지 기본 원칙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1966년부터 1976 9월까지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전 중국을 강기 속에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에 막을 내리자 마오쩌둥의 후원 아래 권력을 장악했던 사인방, 장칭, 그 요문영, 발음하기가 힘들어갖고 그냥 한문을 읽을게요. 장충교, 왕홍문 등이 문헌주둔에 타도하고 이 사인방을 타도하고 덩설피 권력을 장악하게 된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1기 삼중전을 통해 기존 사회주의 혁명 투쟁에 중점을 두었던 공산당 활동을 이제 4개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를 방향으로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된 개혁 개방의 출발점이라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덩설피 이 발언은 당시 중국이 얼마나 경제 성장이 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다급한 신청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기된 4개의 기본 원칙 견지는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도전받지 않는 원칙이었다.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개방하고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일당 독재. 그래서 다당제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개방은 경제적 개방일 뿐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 구조는 그대로다. 예.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해요. 보통 개방을 하면 민주화가 되는데 요 나라는 개방을 해도 민주화가 안 돼. 그리고 국민도 그걸 별로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제2차 천안문 사건 이후에 그 전까지는 좀 요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안정감 그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부를 추구하는 데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정치적 민주화는 좀 많이 사그라졌어요. 제2차 그 천안문 사건 이후부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건국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하냐면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야. 문화대혁명과 그 다음에 또 그 모택동에 대한 평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냐? 일단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는 데 큰 공이 있다. 공이 있다는 걸 인정해줘. 그렇지만 이 문화대혁명이나 대혁진 운동 같은 것들은 이건 잘못된 거다. 가오다. 그래서 모택동이 가다라는 거냐죠.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공과 가 중에 어느 걸 더 중요시했냐? 더 크냐? 공이 더 크자. 그래서 모택동은 부정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죠. 그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다음 중국 공산당의 중심 지도자가 모택동이었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할 때 큰 공헌을 했던 게 모택동이잖아. 그럼 모택동을 부정한다는 거는 중국 공산당을 건의를 부정하는 거야.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러면 그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받아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등속편 입장부터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의 공을 높이면서도 가를 뭐냐면 인정하고 비판하지만 공은 그대로 두고 가는 또 비판하고 그리고 공과 가 중에 공을 더 높이면서 모택동이 세운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주도했던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택동이 말년에 약간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택동의 어떤 문화대혁명을 비판하면서 개혁 개방을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무상계급 독재의 계속혁명이라는 단어는 특정함이 있다. 이거는 문화대혁명이야. 이거는 문화대혁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10년 동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문화대혁명 자체가 계속혁명론이라는 것에 모택동 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거야. 자본주의 사회는 망했지만 자본주의의 어떤 문화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잔존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타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문화대혁명의 표면적인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계급 독재의 계속혁명 이론은 문화대혁명 지도사상으로 10년 내단 중에 문화대혁명 그러니까 10년 내단이죠. 내단 중에 일찍이 방북되어 선전되었고 또한 당의 9대 10대 통과된 정치 보고와 당장에 사입되었으며 사학의 전인들에 대해서 통과된 헌법에 들어가 있다. 10년 내단의 역사, 문화대혁명의 역사는 아까 10년 내단의 역사는 그게 이제 1966년부터 해갖고 1976년 모택동이 죽은 해죠. 10년 동안 냈기 때문에 이제 10년 내단의 역사라고 하죠. 이 10년 내단의 역사는 이 이론 뭐야? 무상계급 독재의 계속혁명론, 문화대혁명의 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계급 독재의 계속혁명 이론은 마오쩌둥 만년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급 투쟁과는 자경 차후적인 총개각이다. 그러니까 자경은 너무 중도에서 벗어나서 극자적 노선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대혁명 때 불우주와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거 내용 있죠. 그걸 연상시키면 그때 마오 누사우치나 등사오핑은 이제 우두면 불우주와 사령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모택동의 망상에서 만드는 그 존재 불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령부 포격하는 그 내용을 비판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1966년 8월 15일 8월 5일 5개 당의 8개 11중 전의 기간 동안 마오쩌둥은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대자보에 서서 당내 부유자 사령부를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자보에서는 이름을 지적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선은 누사우치를 노린 거고 동시에 덩샤오핑과 관련된 것이다. 그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런과 더의 부유자 사령부를 불렀다. 자, 이상의 사실은 당내 근본적인 누사우치 덩샤오핑 우동무리한 부유자 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예.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을 혁명이나 진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혁명만 이름만 걸을 뿐이지 혁명이 아니다. 오히려 퇴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권력 탄치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자, 문화대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나 사회 진보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 없다. 문화대혁명은 혁명의 이름 아래 진행되고 겉보기에 드는 혁명적인 수단을 채택한 거 보이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 바로 이 혁명은 문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또 사상 문화 영역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은 곧바로 이른바 권력 탈취 단계에 넘어가 버렸으며 권력 탈취 단계는 누구가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의 이름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문화대혁명을. 예. 자, 그래서 그 권력 탈취 단계로 넘어가 버렸으며 문화, 교육,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건설적인 강령도 제시한 적이 없이 단지 비판과 파괴만 했을 뿐이다. 그 결과 학교는 폐쇄되고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운명이 증가하고 문해의 근거지가 항폐되면서 과학연구기구가 대량으로 폐쇄되고 지식의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나기 말기 때 있죠. 76학번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76년 이전까지의 그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되게 무식해요. 그래갖고 상당히 잃어버린 세대들이야. 얘네들. 그리고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76학번 이후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진핑도 76학번 이후의 세대죠. 이 사람은 이제 문화대혁명 겪었기는 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76학번이니까 77학번으로 해갖고 청와대 입학해갖고 공부를 했던 세대죠. 그래서 지금 지도부들은 대부분은 그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서 다시 대학교에 가서 공부했던 세대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 그전 세대들은 상당히 무식하고 문맹률 높고 교육도 덜 받았어. 왜냐 공부할 때 그 못했던 어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설쳐다니고 홍위병 활동하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자, 따라서 그것은 진정한 문화혁명이나 문화교육 과학산업에 대한 대파기였다. 예. 자, 문화대혁명의 성질은 역사 결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바탕 내당이며 지도자가 잘못 발동하고 이때 지도자는 누구야? 모택동이죠. 그러니까 반혁명 집단에게 이용당해 당과 국가의 민족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 준 내당이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문화대혁명은 1978년 12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베이징에 열린 그 중국 공산당 11개 중앙 3차 전회를 에 정식으로 부정됐다. 그래서 덩샤오핑의 주재 아래에 열린 이런 회의에서 그런 점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을 가운데 하나 평가되었고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 지시에 대해서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르는 양계범신론과 장기적으로 추정한 자경 착오를 벌인 이 양계범신론은 누가 제청을 했냐면 하국공이라는 인물이 제청했어. 하국공.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 죽을 때 그 자기의 이제 신복 중에 하국공을 이제 차기 지도자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76년에서 78년 동안 한 2년 동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인방도 싫고 사인방을 이제 처단했죠. 사인방이 싫지만
그렇다 해서 모택동의 문화대혁명도 부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택동의 말은 무조건 옳다. 그래서 이게 내세운 게 양계 범신론이야. 그래서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리고 모택동의 말을 따르면서 문화대혁명을 받으면서 또 개혁 개방도 강조했어. 사계 현대화도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인방을 싫지만 문화대혁명과 개혁 개방을 동시에 추구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등수평이 이제 공격하죠. 하국평 자체가 갑자기 부각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수평이 그 모택동이 죽고 나서 곧바로 당권을 장악해서 당내 기반을 장악해서 하국평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국평이 주장한 양계 범신론을 비판하게 돼요. 그 양계 범신론이 뭐냐면 그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자경착오라고 비판을 했고, 그래서 이해에서 11기 삼중전에서 마오쩌둥의 주석의 지시는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양계 범신론과 장기적으로 추정되는 자경착오를 벗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재정립하고 사상을 해방하고 실질적인 것에 진리를 찾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앞을 내다보는 방침으로 지도사상을 전환되었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방침이 계급투쟁에서 경제 건설에 전환되면서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하는 개혁 개방 길을 나서기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1981년 6월 27일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이제 역사적 결의까지 연결되죠. 11기 6차 중앙위원회에서 일체를 통과시킨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자, 이 결의안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그것이 혁명이 혁명 10년 내란이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총괄 혁명이 아니라 10년 내란이라는 건 동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이고 영수이면 틀림없지만 공도 있지만 그가 제시한 그 문화대혁명과 무상계급 독재의 개성혁명 이론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가라고 지적했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잘못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에게 이용된 그 당과 국가의 각 민족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 준 내단이라는 것을 그 평가 요지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모택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모택동과 공과 가중에 여기 안 나왔지만 공이 더 크다. 그래서 모택동이 바탕한 중국 공산당 정통성은 계속 이어받았어요. 다만 모택동이 말년했던 문화대혁명이나 대학진 운동을 비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을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어떤 그 당의 결의를 만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천안문 사건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2차 천안문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이 부분은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72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72번입니다. 예, 그래갖고 거기 이제 제가 인증번호 3개를 말라는데 이 3개를 그 밑에 게시판에서 이제 적어놓거나 그 녹화본 게시판 있죠. 거기에서 3개를 비밀 댓글로 적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나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등업을 해드릴게요. 쪽지와 문자 보내주실 때 거기 자기 그 닉네임을 알려주셔야 제가 등업을 해드리잖아요. 닉네임도 같이 알려주세요. 예. 자,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목요일 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